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존슨입니다. 런던에서 20년간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을 분석해온 DSCC 수석 애널리스트죠. 세계 최대 기술 기업들의 공급망 전략을 들여다보는 것이 제 일상입니다. 2017년 가을,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장기 OLED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애플은 LCD 디스플레이의 강력한 지지자였는데 아이폰 X를 기점으로 OLED로 전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의 규모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애플만을 위해 경기도 아산에 A3라는 전용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어요. 투자 규모만 무려 13조 원이었습니다. 연간 1억 대의 OLED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용 라인이었죠.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역사상 가장 큰 베팅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고객사를 위해 13조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 역시 처음에는 삼성의 결정이 너무 공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흥미로운 조항이 있었어요. 애플은 매년 최소 구매 물량을 보장해야 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상당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공급 계약에서는 보기 드문 강력한 조건이었죠. 당시 애플의 공급망 총괄 세비카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OLED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팀 쿡 CEO 역시 iPhone의 미래는 OLED에 있다고 공언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애플의 시장 수요를 너무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OLED는 LCD보다 2배 이상 비싸고 소비자들이 과연 그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할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2018년 아이폰 XR이 출시되면서 제 우려는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비싼 OLED 모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LCD 모델을 선호했어요. 애플의 OLED 수요 예측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2019년 봄, 드디어 제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애플의 삼성 디스플레이에 6억 8,300만 달러, 한화로 약 8천억 원의 위약금을 지불했다는 소식이 업계에 충격을 주었어요.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아이폰 XR과 아이폰 11이 예상보다 훨씬 잘 팔린 반면 OLED를 탑재한 프리미엄 모델들은 상대적으로 판매가 부진했던 것이죠. 애플은 전체 아이폰 판매량은 목표를 달성했지만 OLED와 LCD의 믹스를 완전히 잘못 예측한 것입니다. 저는 당시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아산의 A3 공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13조 원이 투자된 이 거대한 시설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로봇들이 정밀하게 OLED 패널을 제조하고 있었지만 가동률은 계획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동훈 사장을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매우 침착했습니다. 계약은 계약입니다. 우리는 애플을 위해 13조 원을 투자했고 생산 능력을 확보했어요. 그들이 주문하지 않는다면 계약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죠.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기업의 계약에 대한 원칙적 자세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철저히 비즈니스 논리로 대응하는 모습이었어요. 대외 전략 담당 김성철 부사장은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애플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최소 구매 보장 조항을 넣은 것이죠. 이는 단순히 우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애플 측의 반응은 예상과 달리 성숙했습니다. 세비카는 내부 회의에서 이는 우리의 예측 실수였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대신 위약금을 순순히 지불한 것이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 이후에도 양사의 협력이 계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애플은 2020년 아이폰 12 시리즈를 위해 다시 대량의 OLED를 주문했어요. 이번에는 오지 전환과 함께 OLED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애플의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시장 예측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특히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든 예측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변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우려는 다시 한번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0년 여름, 더욱 큰 충격이 업계를 뒤흔들게 되었어요. 2020년 7월,
저는 평생 잊지 못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또다시 9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1천억 원의 위약금을 지불했다는 소식이었어요. 2019년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총 위약금 규모는 1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웬만한 대기업의 연간 매출에 맞먹는 천문학적 금액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위약금을 받고도 애플과의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원인은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급감했고 애플 역시 예외가 아니었어요. 아이폰 12 시리즈 출시가 연기되면서 OLED 주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본사에서 직접 임원진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김성철 부사장은 회의실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애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팬데믹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계약은 계약입니다. 우리가 13조 원을 투자한 것은 확실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였죠. 그의 설명은 매우 논리적이었습니다. 만약 위약금 조항이 없었다면 우리는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수천 명의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위약금은 단순히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이동훈 사장은 더욱 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약금을 그냥 이익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차세대 OLED 기술 개발에 재투자했어요. 접이식 디스플레이, 저전력 OLED, 투명 디스플레이 등 미래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시기에 혁신적인 기술들을 대거 출시했습니다. 갤럭시 폴드 시리즈에 들어가는 폴더블 OLED 기술은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까지 발전했어요. UBI 리서치 이충훈 대표는 이를 두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계약을 명확히 계산해 대응했고 이를 통해 생산라인 안정성과 기술 신뢰성을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애플 측의 반응도 궁금했습니다. 세이비 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그는 놀랍도록 솔직했어요. 우리는 시장 예측에서 2번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대응은 완전히 프로페셔널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파트너십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죠. 정말 놀라운 것은 삼성의 고객 관리 방식이었습니다. 위약금을 받으면서도 애플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어요. 차세대 폰을 위한 새로운 OLED 기술을 미리 제안하고 더욱 유연한 계약 구조를 논의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컨설턴트에서는 이를 두고 애플의 계약 위반 위약금은 시장에 삼성의 공급 협상력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준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와 니케이, 에이시아 등 해외 언론들도 주목했습니다. 애플의 오만한 수요 예측이 글로벌 공급망 비용을 올렸다는 분석과 함께 삼성의 계약 관리 능력이 업계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이어졌어요. 이 사건을 통해 저는 한국 기업의 독특한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감정보다는 원칙을 중시하고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관계를 생각한다는 것이었어요. 1조 9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위약금을 받고도 애플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2021년부터 저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1조 9천억 원의 위약금 사건 이후 애플과 삼성 디스플레이의 관계가 오히려 더욱 견고해진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애플의 자세였어요.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조건을 제시하는 대신 삼성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세이베이카는 2021년 봄 아산 A3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이동훈 사장과 장시간 회의를 가졌어요. 우리는 지난 2년간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라고 칸이 말했을 때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삼성의 계약 원칙과 기술력을 깊이 존중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함께 가고 싶어요. 이동훈 사장의 대답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위약금은 과거의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함께 혁신을 만들어갈 것인가예요.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기술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애플 임원진은 삼성의 미래 기술 로드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접이식 OLED는 이미 상용화되었고 투명 디스플레이와 홀로그램 기술까지 개발 중이었어요. 특히 전력 소모를 70% 줄인 차세대 LTPO 기술은 iPhone의 배터리 수명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성철 부사장은 애플팀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위약금을 받은 2년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금을 미래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했어요. 이제 우리는 경쟁사들보다 3년 이상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부터 삼성 디스플레이의 기술 우위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중국 BOE가 애플 공급망에 진입하려고 노력했지만 폴더블 OLED 분야에서는 삼성을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저는 이 시기에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애플의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차세대 기술에서는 여전히 삼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2025년 출시 예정인 폴더블 폰의 OLED는 삼성이 단독 공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애플은 보통 한 부품에 대해 최소 2개 이상의 공급업체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하지만 폴더블 OLED만큼은 삼성의 기술력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UBI 리서치의 이충훈 대표는 이를 두고 삼성이 위약금 사건을 기회로 삼아 기술 격차를 더욱 벌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큰 손실을 입으면 보수적으로 변하는데 삼성은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혁신에 투자했어요. 한국 기업의 또 다른 특징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1조 9천억 원의 위약금이라는 예상치 못한 자금을 받자 이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2022년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에는 삼성의 새로운 LTPO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기술로 인해 폰의 배터리 수명이 대폭 개선되었고 애플은 역대 가장 오래가는 폰이라고 광고할 수 있었어요. 더욱 인상적인 것은 삼성의 고객 서비스였습니다. 기술 지원팀이 20시간 애플을 지원했고 새로운 제품 출시 때마다 현지 엔지니어들이 파견되어 문제 해결을 도왔습니다. 단순히 부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 파트너가 되려고 노력한 것이죠. 세비카는 2023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과의 관계는 단순한 공급업체 고객사 관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성공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진정한 파트너예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 기업의 독특한 철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계약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신뢰의 기초였어요. 그리고 그 신뢰 위에서 진정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2024년 말 현재 저는 이 전체 사건을 되돌아보며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1조 9천억 원의 위약금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결국 업계 전체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제 애플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2025년 출시될 폴더블 폰뿐만 아니라 차세대 맥북 프로의 OLED도 삼성이 독점 공급하게 되었어요. 13조 원을 투자한 A3 공장은 현재 풀가동 중이며 세계에서 가장 앞선 OLED 기술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삼성의 계약 관리 방식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최소 구매 보장 조항과 위약금 시스템이 이제 업계 표준이 되었어요. 애플의 변화도 인상적입니다. 세베이카는 작년 한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과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계약은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상호 존중의 약속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지난 7년간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한국 기업의 놀라운 특징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원칙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발전시키는 균형 감각이 뛰어났어요. 1조 9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위약금을 받고도 애플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든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는 전 세계 OLED 시장의 절대 강자가 되었습니다. 폴더블 OLED에서는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고 차세대 기술에서도 경쟁사들을 3년 이상 앞서고 있어요.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이들이 보여준 프로페셔널리즘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한 모습은 전 세계 비즈니스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2023년 프랑스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43.2도 폭염으로 1,800명이 사망했는데 한국 기술 하나로 모든 게 바뀌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제가 직접 경험한 3분의 기적을 들어보세요. 2023년 7월 15일 오전 10시 파리 샤를드골 쇼핑센터 안전관리실에서 제 절망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듀부아입니다. 파리에서 15년째 대형 쇼핑몰 안전관리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요. 평범한 여름이라고 생각했던 2023년 7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50일이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기상청 발표를 듣고 저는 경악했어요. 파리 최고 기온 43.2도 예상, 50일간 폭염 지속 전망. 파리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후 2시 쇼핑몰 내부 온도가 34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기존 냉방 시스템은 이미 한계치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방문객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구급차가 출동한 건 오후 3시 20분이었습니다. 75세 할머니가 열사병으로 쓰러지셨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구나. 파리 전체가 거대한 화로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병원 응급실은 열사병 환자로 넘쳐났어요. 프랑스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하루 평균 36명이 폭염으로 사망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 쇼핑몰이었어요. 평소 하루 3만 명이 방문하는데 냉방이 제대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발길을 끄는 거예요. 매출은 70% 급감했고 직원들도 열사병 증상으로 하나둘 병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우리 지역 주민들이었어요. 집에 에어컨이 없는 고령자분들이 더위를 피해 쇼핑몰로 피난 오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냉방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실내 온도가 30도를 넘나들다 보니 피난처 역할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7월 25일,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8살 꼬마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쇼핑몰에 들어오더니 엄마, 여기도 너무 더워요 라고 울먹이는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프랑스 전역이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니스에서는 45도, 리옹에서는 44도를 기록했어요. 전국 모든 도시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존 유럽산 에어컨들은 이런 극한 상황에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절대 상상도 못했어요.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온 기술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걸 말이에요. 7월이 지나고 8월에 접어들어도 폭염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프랑스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파리시는 모든 공공시설에 냉방 강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암담했어요. 기존 독일산, 이탈리아산 에어컨들로는 도저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거든요. 전력 소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냉방 효과는 형편없었어요. 저희 쇼핑몰만 해도 18대의 대형 에어컨이 24시간 풀가동 중이었는데 실내 온도는 여전히 32도를 웃돌았습니다. 전기료는 평소의 3배로 폭등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어요. 8월 3일, 제 인생을 바꾼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LG전자 프랑스 지사의 김지훈입니다. 혹시 냉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솔직히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 기업이라고? 냉방 분야에서 유럽을 이길 수 있다고? 유럽은 산업혁명 이후 200년간 냉방 기술을 발전시켜온 곳이거든요. 하지만 김지훈 팀장이 제시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LG전자는 2023년 글로벌 룸에어컨 시장에서 점유율 13%로 세계 2위입니다. 특히 우리 인버터 기술의 COP 효율 지수는 4.35로 유럽산 평균 3.72를 크게 앞서고 있어요. COP가 뭔지도 몰랐던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 같은 전력으로 얼마나 많은 냉방을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더라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효율이 좋다는 뜻이었죠. 더 놀라운 건 냉방 속도예요. 저희 기술로는 3분 내에 설정 온도에 도달하지만 기존 유럽산 제품들은 평균 6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김 팀장이 보여준 프랑스 정부 자료였어요. 프랑스 기후전원부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전국 1000개 공공시설에 고효율 냉방 장비를 도입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한국산 에어컨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왜 한국 제품을 우선 검토하는 거죠? 국제에너지기기 평가협회 테스트 결과 한국산 에어컨이 동일 조건에서 22% 더 적은 전력을 사용하면서도
더 빠르고 강력한 냉방 효과를 보였거든요. 특히 극한 폭염 상황에서 성능 차이가 더욱 벌어집니다. 그 순간 저는 망설였어요. 15년간 쌓아온 경험으로는 믿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절망적이었어요. 매일 열사병 환자가 늘어나고 우리 쇼핑몰은 지역 주민들의 피난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8월 5일 오후 마침내 결단을 내렸어요.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김 팀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한국 기술이 프랑스 시민들에게 시원한 희망을 선사해드릴 테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결정이 제 인생뿐만 아니라 파리 시민들의 삶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댓글로 여러분도 극한 폭염을 경험해보신 적 있는지 들려주세요. 8월 7일 새벽 6시 LG전자 긴급 설치팀이 파리에 도착했어요. 김지훈 팀장을 포함해 총 12명의 기술진이 왔는데 모두 한국에서 급파된 냉방 전문가들이었어요. 처음 본 한국산 에어컨의 외관은 솔직히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김 팀장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이 기계 안에 숨겨진 놀라운 기술을 알게 됐죠. 이건 LG의 듀얼 인버터 컴프레서입니다. 기존 방식과 달리 두 개의 회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진동을 상쇄시켜요. 그래서 소음도 적고 효율도 훨씬 높습니다. 기술 얘기는 어려웠지만 결과는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오후 2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실외 온도 42도, 쇼핑몰 내부 온도 34.1도인 상황에서 한국산 에어컨을 가동했어요. 김 팀장이 리모컨을 누르는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분 후 온도계가 32도를 가리켰어요. 2분 후 30도로 떨어졌습니다. 3분 후 놀랍게도 25.8도까지 내려갔어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기존 독일산 에어컨으로는 6분이 걸려야 28도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갔는데 한국 에어컨은 3분 만에 25도대까지 뚝 떨어뜨린 거예요. 마치 마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에너지 효율이었어요. 전력계를 확인해 보니 기존 시스템 대비 22% 적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적은 전기로 더 강력한 냉방 효과를 내는 거였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김 팀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해 줬어요. 한국은 여름 습도가 80%를 넘나드는 아열대 기후예요. 이런 극한 환경에서 40년간 에어컨 기술을 발전시켜 온 거죠. 유럽의 건조한 더위와는 차원이 다른 무더위를 견뎌온 기술력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기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오후 4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쇼핑몰 내부가 시원해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열사병으로 고생하던 고령자분들,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 더위를 피해온 시민들로 다시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75세 마리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정말 천국 같네요. 집에서는 숨도 못 쉬겠던데 여기는 정말 시원해요. 어떤 에어컨을 설치한 거예요? 한국에서 온 에어컨이에요. 한국? 그 작은 나라에서 이런 놀라운 기술이 나온다고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오후 6시쯤 파리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쇼핑몰의 성공 소식을 들은 시 관계자들이 직접 확인하러 오겠다는 거였어요. 피에르 뒤랑 기후전원부 담당관이 직접 방문했어요. 온도계를 확인해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25도예요? 밖이 42도인데? 네. 한국 기술의 힘이에요. 피에르 담당관이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이 기술을 파리 전체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1000개 공공시설에 냉방시설을 확충하려고 계획 중인데 한국 기업과 협력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김 팀장이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한국은 이미 동남아시아 폭염 지역에서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왔어요. 프랑스도 분명 도울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전히 뜨거운 여름밤이었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웠어요. 드디어 이 지옥 같은 폭염에서 벗어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 한국 에어컨이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 안에는 한국 사람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세계 어디서든 더위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8월 10일부터 본격적인 대규모 설치가 시작됐어요. LG전자 프랑스 지사에서 380명의 현지 기술자를 긴급 고용해 파리 전역의 공공시설에 한국산 에어컨을 설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된 곳은 고령자 복지시설과 유치원이었어요. 김지훈 팀장의 제안이었죠. 가장 취약한 분들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폭염 때마다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챙기거든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제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단순히 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8월 12일 파리 13구 알자스 고령자 복지센터에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어요. 85세 앙리 할아버지가 설치 완료 직후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50일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밤에도 30도가 넘어서 숨이 막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천국 같네요. 이제야 손자랑 함께 거실에서 놀 수 있겠어요. 복지센터 관리자는 더욱 구체적인 변화를 알려줬어요. 에어컨 설치 전에는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저하 증상을 보이셨어요. 더위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원해진 지 사흘 만에 식사량도 늘고 낮잠도 편히 주무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8월 15일 몽루즈 시청에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한국산 에어컨 설치 후 시청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40% 향상됐다는 거였어요. 시청 직원 클로드 씨가 증언했어요. 에어컨 설치 전에는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했어요.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고 실수도 잦았죠. 하지만 지금은 하루 종일 쾌적하게 일할 수 있어요. 이건 냉방이 아니라 생명을 구해준 기술이에요. 김지훈 팀장이 설명해준 한국 기술의 비밀이 점점 더 놀라웠어요. 저희 에어컨에는 플라즈마 이온 필터가 들어있어요. 냉방과 동시에 공기 정화까지 해주거든요. 미세먼지와 세균을 99.9% 제거해서 실내 공기질까지 개선시켜줍니다. 실제로 공기질 측정 결과 PM2.5 농도가 50% 이상 감소했어요. 단순히 시원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공기까지 만들어주는 거였죠. 8월 20일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리 11구 베르시 유치원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에어컨 설치 후 아이들의 식사량이 25% 늘고 낮잠 시간도 훨씬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감격해하며 말씀하셨어요. 폭염이 시작된 후 아이들이 밥도 잘 안 먹고 계속 칭얼거렸어요. 더위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에어컨을 설치한 후로는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 기업의 사후 관리였어요. 설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24시간 내에 해결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8월 25일 프랑스 기후전원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한국산 에어컨 도입 후 열사병 환자 수가 80% 감소했다는 거였어요. 피에르 뒤랑 담당관이 브리핑에서 발표했습니다. 파리 주요 공공시설에 한국 LG 에어컨을 도입한 결과 월 평균 열사병 의심 환자가 41명에서 8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데이터입니다.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어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전국 1000개 공공시설에 한국산 고효율 에어컨을 우선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처음엔 의심했던 한국 기술이 이제는 프랑스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수준까지 올라선 거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김지훈 팀장이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저희가 프랑스에 온 이유는 단순히 에어컨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한국도 40년 전에는 여름 더위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거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기술로 전 세계 사람들이 더 이상 더위로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진심이 담긴 기술이라서 더욱 특별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기계를 통해 프랑스까지 전해진 거니까요. 9월 15일, 드디어 50일간 계속된 폭염이 끝났어요. 하지만 이제 저에게 한국산 에어컨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한국산 에어컨이 5점 만점에 4.6점을 기록했거든요. 재구매 의향도 88%로 유럽 내 최고 수준이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사용자들의 생생한 후기였어요.
20년 된 독일산 에어컨을 교체했는데 전기료는 반으로 줄고 냉방 효과는 2배가 됐어요. 아이가 천식이 있는데 한국 에어컨의 공기 정화 기능 덕분에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밤에 에어컨 켜고 자도 전혀 시끄럽지 않아요. 조용한 게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10월 초 김지훈 팀장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LG전자가 프랑스 현지 대학과 냉방 에너지 최적화 공동 연구를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기술을 단순히 수출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와 함께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서로의 장점을 합치면 더 놀라운 기술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장기적 비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일회성 판매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11월, 저희 쇼핑몰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온 쇼핑몰 관계자들이었어요. 한국산 에어컨의 성능을 직접 확인하러 온 거였죠. 독일에서 온 한스 씨가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네요. 이렇게 효율적인 냉방 시스템은 처음 봐요. 독일에서도 도입을 검토해봐야겠어요. 스페인에서 온 카를로스 씨도 감탄했어요. 스페인도 여름에 40도를 넘나드는데 한국 기술이라면 우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12월, 연말 정산을 해보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산 에어컨 도입 후 전력비가 22% 절감된 거예요. 냉방 효과는 더 좋아졌는데 전기료는 오히려 줄어든 거죠.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변화였어요. 여름 동안 우리 쇼핑몰을 찾은 방문객이 전년 대비 35% 증가했어요.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 덕분에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고 더 자주 방문하게 된 거예요. 직원들의 건강도 크게 개선됐어요. 폭염 기간 중 열사병으로 인한 병가가 전년 대비 90% 감소했거든요. 올해 3월, 김지훈 팀장과 마지막 점검 미팅을 가졌어요. 8개월 전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김 팀장님, 정말 감사해요. 한국 기술이 저희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해 주었어요. 김 팀장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프랑스에서 한국 기술을 믿고 선택해 주셔서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해 나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우정이 되었구나. 한국이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시원한 공기를 준 게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희망을 주고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의 해법을 제시해 준 거예요. 지금도 여름이 오면 저는 안심이 돼요. 한국 기술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 있게 추천해요. 한국산 에어컨을 써보세요. 정말 인생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 저는 마르쿠스 슈미트, 베를린에서 12년째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36살입니다. 제 블로그 그린 라이프 저널을 운영하며 매주 화요일마다 어김없이 올리는 냉장고 성토 포스팅으로 유명하죠. 12년간 단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을 정도로 일관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만큼 제게 분노를 안겨주는 가전제품은 없었습니다. 하루 24시간 돌아가며 전기를 빨아들이는 에너지 괴물이자 8년마다 새 제품으로 갈아치워야 하는 자본주의의 완벽한 상징이었거든요. 독일의 보쉬나 밀레 같은 명품 브랜드조차 결국 10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게 제 지론이었습니다. 이런 확신의 뿌리는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하인리 슈미트, 올해 70세가 되셨을 그분은 40년간 베를린에서 냉장고, 수리 전문가로 일해오셨어요. 보쉬, 지멘스, 밀레까지 독일이 자랑하는 모든 브랜드의 속속들이를 꿰뚫고 계셨죠. 7살 때부터 방학마다 아버지 수리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쪽 구석에 앉아 아버지가 거대한 냉장고를 분해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어요. 그분의 거친 손이 냉장고 내부를 정확히 짚어내며 고장 부위를 찾아낼 때면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마르쿠스야, 독일 냉장고는 정말 견고하고 오래간다. 이 밀레는 벌써 15년째 돌아가고 있어. 독일 기술이란 이런 거다. 그 시절엔 정말 그랬습니다. 1990년대 독일 냉장고들은 20년도 거뜬히 버텼거든요. 하지만 제가 성인이 되어 환경운동을 시작할 무렵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로 나오는 냉장고들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독일 기술이라 해도 10년을 넘기기 어려워졌고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새 제품 값과 비슷해졌거든요. 2018년
아버지 수리점을 물려받으라는 제안을 거절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당시 67세였던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셨어요. 환경을 지키고 싶다면 물건을 오래 쓰게 도와주는 게 맞잖니?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수리보다는 근본적으로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했고 매주 냉장고의 환경 파괴성을 고발하는 글을 썼습니다. 제 포스팅은 독일 환경운동 커뮤니티에서 꽤 유명했어요. 냉장고 없는 삶을 실험하다. 독일 냉장고도 결국 소비재일 뿐 같은 글들이 수천 번 공유됐습니다. 댓글창에는 찬반 논쟁이 뜨거웠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어요. 진짜 친환경적인 냉장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했으니까요. 2024년 봄, 제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베를린 환경기술 박람회에서 에너지 효율 등급을 조사하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거든요. 몇몇 아시아 브랜드 냉장고들이 독일 제품들보다 현저히 낮은 전력 소비량을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40년 경력의 아버지가 평생 독일 기술만 신뢰해 오셨는데 갑자기 다른 나라 제품이 더 효율적이라니 말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계속 조사하니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삼성과 LG라는 한국 브랜드들이 유럽 최고 에너지 효율 등급인 트리플 A를 넘나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혹시 한국 냉장고 수리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 글쎄, 요즘 젊은 고객들이 가끔 가져오긴 하는데 구조가 독일 것과 좀 달라서. 왜 갑자기? 그 순간 아버지 목소리에서 약간의 당황이 느껴졌습니다. 40년간 모든 냉장고를 꿰뚫고 계시던 분이 생소해하는 기술이 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며칠 후 예정된 유럽 기후 콘퍼런스가 갑자기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12년간 고수해온 제 신념이 정말 옳은 건지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콘퍼런스에서 제 12년 철학을 완전히 뒤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2024년 6월 베를린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유럽 기후 콘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매년 가는 행사였지만 이번만큼은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한장에서 발견한 에너지 효율 데이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거대한 전시홀에는 예상대로 각국 부스들이 자신들의 친환경 기술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지멘스와 보쉬는 여전히 가장 큰 부스를 차지하고 있었고 네덜란드의 필립스, 스웨덴의 일렉트로룩스까지 12년간 봐온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홀중한 구역에서 뭔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다른 부스들이 환경을 위해 덜 쓰자는 메시지를 전할 때 이곳만은 더 똑똑하게 쓰자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부스 입구에 걸린 현수막을 보니 Korean Smart Appliances Zone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삼성 부스에 가장 먼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거대한 로고 아래 냉장고 한 대가 서 있었는데 겉보기엔 여느 프리미엄 냉장고와 비슷해 보였어요. 하지만 옆에 붙은 설명 패널을 읽는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Bespoke 사도어 플렉스 패널 교체형 디자인으로 제품 수명 연장. 처음엔 그냥 마케팅 문구려니 했어요. 12년간 기업들의 그린워싱을 수없이 봐왔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읽어보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냉장고 앞면 패널을 통째로 분리해서 교체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독일의 권위 있는 소비자 평가기관인 슈티프퉁크 바렌테스트에서 에너지 효율 1위를 받았다는 인증서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부스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김지은이라고 적힌 이름표를 단 20대 후반의 한국 여성이었어요. 영어가 유창했지만 어딘지 조심스러운 말투였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패널이 분리되나요? 직접 보여줄 수 있나요? 김지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냉장고 앞으로 다가갔어요. 양손으로 패널 아래쪽을 살짝 당기자 정말로 패널이 스르르 분리되는 게 아니겠어요? 나사 하나 풀지 않고 특별한 도구도 없이 냉장고 전면부가 통째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제 입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40년간 다뤄온 독일 냉장고들은 모두 일체형 구조였거든요. 뭔가 바꾸려면 거의 해체 수준의 작업이 필요했는데 이건 마치 스마트폰 케이스 바꾸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김지은 씨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사용자분이 질리시거나 인테리어가 바뀌시면 언제든 패널만 교체하실 수 있어요. 제품 자체를 버리지 않아도 되니까 폐기물이 훨씬 줄어들죠. 그 순간 12년간 제가 주장해온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냉장고는 본질적으로 환경 파괴적이라는 제 전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옆에 일지 부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기서 본 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담당자가 스마트폰 앱을 조작하자 냉장고
전면이 갑자기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터치하니 빨간색, 또 터치하니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190만 가지 색상이 가능한 무 UP 냉장고입니다. LED 패널로 원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제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자 담당자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놀라운 건 이 화려한 기능들이 오히려 전력 소비를 줄인다는 점이에요. AI가 사용 패턴을 학습해서 자동으로 절전 모드를 조절하거든요. 김지은 씨에게 다시 돌아가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독일 냉장고와 비교해본 자료가 있나요? 그녀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독일이라는 말에 반응한 것 같았습니다. 독일 기술은 정말 훌륭해요.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다만 한국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제품을 더 오래 쓸 수 있게 만드는 것도 환경을 생각하는 방법이니까요. 그 겸손한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하면서도 독일을 깎아내리지 않는 태도가 말이에요. 부스를 떠날 때 김지은 씨가 건넨 자료집에는 놀라운 수치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럽 27개국에서 한국 냉장고 판매량이 전년 대비 23% 증가했고 독일에서만 15% 성장했다는 데이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소비자 만족도였습니다. 독일 소비자들의 87%가 한국 냉장고에 만족한다고 답했다는 설문 결과가 있었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라면 이 한국 냉장고들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평생 독일 기술만 신뢰해 오신 분이 이런 혁신을 목격하신다면 그날 밤잠이 오지 않았어요. 12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하루 만에 흔들린 거였거든요. 과연 제가 그동안 옳은 길을 걸어온 걸까? 아니면 너무 좁은 시라로 세상을 봐온 걸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직접 확인해 볼 시간이었어요. 컨퍼런스에서 돌아온 다음 주, 저는 견딜 수 없는 호기심에 시달렸습니다. 정말로 한국 냉장고가 그렇게 다를까? 김지은 씨가 보여준 게 마케팅 쇼가 아닐까? 12년간 환경운동을 해온 제가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어요. 그때 떠오른 사람이 제 절친 안나 밀러였습니다. 같은 36살인 안나는 베를린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며 작년에 크로이츠베르크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거든요. 그때 주방을 완전히 새로 꾸몄는데 갑자기 무슨 냉장고를 샀는지 궁금해졌어요. 안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나, 혹시 새 냉장고 뭘로 샀어? 아, 그거? 삼성. 비스, 뭐더라? 비스포크였나? 마르쿠스. 왜 갑자기? 또 환경 글 쓸 거야?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였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전기료는 어때? 많이 나와? 오히려 줄었는데? 일요일에 와봐. 직접 보여줄게. 일요일 오후 안나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보인 게 바로 그 냉장고였어요. 컨퍼런스에서 본 것과 똑같은 비스포크 사도어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방에 설치된 모습은 전시장과 달랐어요. 짙은 회색 패널이 안나의 미니멀한 주방 인테리어와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안나는 자랑스럽게 냉장고 문을 열어보였습니다. 봐. 내부도 정말 넓고 깔끔하지? 그런데 제일 신기한 건 그녀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스마트띵스라는 앱을 실행했어요. 화면에는 냉장고 아이콘과 함께 실시간 전력 사용량이 떠 있었습니다. 142W라는 숫자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거 봐.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을 볼 수 있어. 그리고 여기 안나가 에너지 사용 그래프를 보여줬는데 제 눈이 커졌습니다. 3개월 전과 비교한 그래프에서 전력 사용량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거든요. 무려 31% 차이가 났어요. 잠깐, 이거 진짜야? 냉장고 전력 사용량이 이렇게 줄었다고? 처음엔 나도 앱 오류인 줄 알았어. 그런데 전기요금 고지서 확인해보니까 정말이더라고. 안나가 서랍에서 전기요금 고지서 2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3개월 전 고지서에는 189유로, 지난달 고지서에는 142유로가 적혀 있었어요. 무려 47유로나 줄어 있었습니다. 베를린 전기요금 인상을 고려하면 실제 절약 효과는 더 컸을 거예요. 다른 건 별로 바뀐 게 없거든. 아, 그리고 이것도 봐. 안나가 앱에서 다른 메뉴를 눌렀습니다. AI 에너지 모드라는 기능이었어요. 설명을 읽어보니 냉장고가 가족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서 자동으로 절전 모드를 조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12년간 환경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소비를 줄여라, 전기를 아껴라고 외쳐왔는데 이 냉장고는 그냥 알아서 다 해주고 있었거든요. 더 당황스러운 건 제가 집에서 쓰는 심연된 밀레 냉장고보다 전력 효율이 훨씬 좋다는 거였어요.
안나가 냉장고 옆면을 손으로 툭툭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거야. 질리면 패널만 바꿀 수 있다는 거. 냉장고 통째로 바꿀 필요 없이 말이야. 벌써 회색에서 화이트로 한번 바꿨어. 그 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오래 쓰기 위해 독일 브랜드를 고집했는데 이건 계속 새롭게 쓰기 위한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거든요. 어쩌면 이게 더 지속 가능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나는 실용적인 성격답게 계속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한국 브랜드라서 걱정했어. 근데 독일 포럼 찾아보니까 다들 만족도가 높더라고. 특히 AS도 생각보다 괜찮다던데 그녀가 보여준 온라인 리뷰들도 놀라웠습니다. 독일 소비자들이 남긴 후기 중 87%가 별 4개 이상이었어요. 조용하다. 에너지 절약이 확실하다. 디자인이 우아하다는 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나의 집에서 본 건 단순한 냉장고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동안 추구해온 친환경을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실현하는 기술이었거든요. 더 적게 쓰고, 더 오래 쓰고, 더 똑똑하게 쓰는 것. 그것도 사용자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말이에요.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평생 독일 냉장고의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시며 자랑스러워하셨던 그분. 하지만 그분도 인정하셨을 거예요. 더 좋은 기술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날 밤 블로그에 글을 쓰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12년간 써온 냉장고 성토 글들이 갑자기 부끄러워졌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확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나의 집에서 확인한 사실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31% 에너지 절약, 47유로 전기요금 감소, 87% 독일 소비자 만족도. 이 모든 수치들이 제 12년 신념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베를린 환경운동가들의 원래 모임이 있었습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 프리드리히사인의 작은 카페에서 열리는 이 모임은 제게 영적 고향 같은 곳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먼저 발언권을 잡고 기업들의 그린워싱을 비판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75세의 클라우스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독일 기업들의 환경 노력을 칭찬하고 계셨어요. 40년간 그린피스에서 활동하신 베테랑이었죠. 하지만 그날따라 그분의 말이 어딘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독일 기업들이 친환경에 앞장서고 있지만 아직 할 길이 멀어요. 특히 가전업계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기업들의 사례도 살펴보는 게 어떨까요? 최근에 흥미로운 기술들을 몇 가지 봤거든요.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클라우스 할아버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모임의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제가 평소와 다른 말을 하니까 다들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어요. 특히 31살의 안나 슈바르츠가 그랬습니다. 제보다 5살 어린 그녀는 제 블로그의 열렬한 독자였거든요. 마르쿠스, 너 요즘 이상해. 혹시 어떤 기업한테 돈 받은 거 아니야? 그 말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안나의 반응이 저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얼마나 완고했는지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했거든요. 45세의 볼프강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반핵운동을 해온 그는 제 변화에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어요. 12년간 기업 기술을 비판해온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신념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거야?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국 냉장고 기술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왜 한국만 이런 걸 생각해낸 걸까? 다른 나라들은 왜 못했을까? 조사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미국의 권위 있는 소비자 평가기관 J.D. 파워에서 삼성이 주방가전 8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식기세척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1위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성과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유럽연합 통계청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 냉장고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지난 3년간 연평균 15%씩 증가하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만 23%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독일 브랜드들의 점유율은 정체되어 있었고요. 더 충격적인 자료도 있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 발표한 글로벌 가전에너지 효율 보고서였어요. 한국 냉장고들이 CO2 배출량을 평균 40% 줄이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EU 평균인 25%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어요.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평생 독일 냉장고의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시며 독일 기술이 최고라고 자랑스러워하셨던 그분. 하지만 그분도 인정하셨을 거예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더 좋은 기술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다음날 아침
저는 블로그에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틀렸고 한국은 옳았을 수도 있다라는 제목으로요. 12년간 저는 모든 기업 기술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의심만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때로는 기술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겸손하게 인정하고 배워야 하죠. 댓글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평소 제 글에 동조하던 독자들의 절반은 실망했고 절반은 용기 있는 전환이라며 응원해줬어요. 안나 슈바르츠는 너 정말 변절자가 됐구나라는 댓글을 남겼지만 어떤 독자는 진정한 환경주의자라면 더 나은 기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지를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가장 두려워한 건 다른 거였어요. 혹시 제가 12년간 걸어온 길이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환경을 위한다며 한 모든 활동들이 실제로는 진보를 막는 장애물이었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아버지의 오래된 수리 도구들을 꺼내보았습니다. 40년간 독일 냉장고를 고쳐온 그분의 드라이버, 리퍼, 멀티미터까지 손때 묻은 도구들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12년간 써온 모든 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가 미처 보지 못한 영역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줄곧 소비하지 말자고 외쳤는데 한국 기업들은 더 똑똑하게 소비하게 해주자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 환경운동은 뭐였을까요? 옳은 방향이긴 했지만 불완전했던 걸까요? 아니면 아예 잘못된 길이었던 걸까요? 저는 처음으로 제 정체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혼란 속에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한국 냉장고를 구매해서 제대로 테스트해보기로 한 거예요. 12년간 환경운동가로 살아온 사람이 새 냉장고를 사다니 아이러니했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베를린의 미디어마르크트에서 삼성 비스포크 사도어를 주문했어요. 판매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말 이걸로 하시겠어요? 독일분이 한국 냉장고를 사시는 건 드문데. 네, 확신합니다. 냉장고가 도착한 날 설치 기사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60대 초반의 베테랑이었는데 설치하면서 계속 감탄했거든요. 이거 진짜 잘 만들었네요. 20년 넘게 냉장고 설치해봤는데 이렇게 정교한 건 처음이에요. 특히 이 인버터 컴프레서는 독일 기술자들이 봐도 놀랄 겁니다. 첫 주간 사용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스마트띵스 앱으로 확인한 전력 사용량이 기존 밀레 냉장고보다 38% 낮았어요. 하루 평균 1.2kW에서 0.74kW로 줄어 있었습니다. 이는 연간 약 85유로의 전기요금 절약을 의미했어요. 더 놀라운 건 AI 학습 기능이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냉장고가 제 생활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7시와 저녁 8시에 문을 여는 빈도가 높다는 걸 학습해서 그 시간대에 미리 냉각을 강화하더라고요. 덕분에 문을 열어도 온도 변화가 최소화됐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한국 냉장고 하나 샀어요. 뭐? 마르쿠스, 너가? 갑자기 왜? 직접 써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아버지,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보러 오실래요? 이틀 후, 아버지가 제 아파트에 오셨습니다. 70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냉장고를 살펴보시더라고요. 40년간 익숙해진 습관처럼 후면부터 확인하셨어요. 이 컴프레서는 정말 조용하구나. 진동도 거의 없고. 아버지가 내부를 살펴보시며 계속 감탄하셨습니다. 특히 LED 조명과 정교한 온도 센서 시스템을 보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40년간 냉장고를 만져봤지만 이런 구조는 처음이야. 독일 기술자들이 꿈꿔왔던 미래가 여기 있구나. 그 순간이 가장 뭉클했습니다. 평생 독일 기술만 신뢰해오신 아버지가 한국 기술을 인정하시는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12년간 냉장고를 욕해왔는데 틀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마르쿠스야, 좋은 기술을 알아보는 눈은 국경이 없단다. 나도 처음엔 한국 냉장고가 생소했지만 요즘 수리점에 오는 걸 보니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 고장도 적고 부품도 정교해. 그날 아버지는 제게 낡은 멀티미터를 건네주셨습니다. 40년간 사용하신 아날로그 멀티미터였어요. 이제 내가 써라. 기술을 이해하려면 직접 측정해봐야 한다. 며칠 후 저는 블로그에 가장 어려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2년간 단 한 번도 가전제품을 긍정적으로 소개한 적 없는 제 블로그에 한국 냉장고에 대한 찬사를 담은 포스팅을 올리는 거였어요. 12년간 냉장고를 욕해온 제가 오늘은 냉장고를 칭찬하려 합니다로 시작했습니다.
글에는 제가 직접 측정한 모든 데이터를 담았어요. 38% 에너지 절약, CO2 배출량 40% 감소, 20년 보증으로 보장되는 내구성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기능이 환경 보호와 사용자 편의를 동시에 실현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냉장고 기술은 제게 중요한 걸 가르쳐줬습니다. 진정한 환경주의는 기술을 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기술과 손잡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는 걸요. 아버지가 평생 추구하신 좋은 기술의 정신을 한국이 이어받아 한 단계 발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독일 환경 커뮤니티에서 90%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젊은 독자들이 드디어 현실적인 환경주의자를 만났다며 환영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은 23살 환경공학과 학생이 남긴 거였습니다. 어른들이 안 된다고만 하는 것보다 마르쿠스처럼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해주는 게 더 희망적이에요. 한국 기술 덕분에 환경과 편의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몇 달 후, 제 냉장고를 보러 온 안나 밀러가 말했습니다. 마르쿠스,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비판만 했는데 이제는 해답을 제시하는구나. 저는 냉장고 앞에서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12년간 틀렸던 게 아니라 미처 몰랐던 거였어.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야. 환경을 지키면서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그날 밤, 아버지의 멀티미터로 냉장고 전력을 측정하며 생각했습니다. 40년간 독일 냉장고만 수리하신 아버지의 정신을 한국이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걸요. LED 패널이 은은하게 빛나는 냉장고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그건 단순한